오늘은 뭐 할 거냐면 분자의 구조하고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할 거예요. 분자의 구조 86쪽 잠깐 펴보도록 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하고 루이스 구조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죠.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하고 다시 뒤에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요 파트가 오늘 하는 내용이 아마 이 화학 내용 중에서 제일 쉬울 거야. 이게 제일 쉬울 거고 첫날 한 게 아마 제일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서 아까 12시부터 머리가 아팠어. 안 돼. 그래서 아까 물리도 5분 일찍 끝냈어. 5분 일찍 끝났지 우리. 자, 분자의 구조 루이스 전자점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는 거였죠. 근데 요거 찍는 이유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원자과 전자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화학 결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 그러면 리베 분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잖아. 점 하나 찍으면 될 거고.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그러니까 찍을 때 4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2개, 2개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쵸? 규칙이 있었죠.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최대한 홀존자가 많게 찍으라 그랬어. 근데 얘는 5개잖아. 5개면 어쩔 수 없이 4개를 찍은 다음에 한 군데가 2개씩 들어가야 될 거고. 얘는 6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얘는 7개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18쪽 애들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꽉 차 있잖아. 점 찍는 게 의미가 없지. 점 찍는 게 의미가 없고 우리가 점을 찍는 이유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화학 결합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홀존자인 애들만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찍으면 되고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야. 그럼 플로린하고 플로린을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찍으면 여기 공유하는 애들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얘는 공유하는 애. 공유하지 않는 애들, 비공유 전자쌍도 이렇게 찍어.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공유 전자쌍 분의 비공유 전자쌍. 얘는 몇이겠어? 1분의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제일 클 거야 아마 숫자가. 그럼 수소는 어떻게 해? H2는 H랑 H랑 있는데 공유전자쌍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숫자로 표시할 수가 없겠죠. 1분의 0이니까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 공유전자쌍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공유전자쌍을 그냥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게 루이스 구조였죠.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해도 되고 비공유 전자쌍을 점을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뭐 찍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 없으면 둘 다 맞는 답이야. 문제집에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루이스 구조도 마찬가지야.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 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야. 몇 개를 공유하는지. 그래서 루이스 구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찍으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너네가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루이스 구조를 찍으라 그러면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88쪽을 한번 펴보세요. 요거 비법 특강에 나와 있는 거 일단 1번하고 2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탄소 기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탄소가 항상 중심이야. 왜 탄소가 중심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얘기는 다양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탄소가 항상 중심이 들어가. 그래서 HCN 이거를 구조로 그려라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냐면 탄소가 있으면 탄소를 먼저 그려. 탄소는 홀전자가 4개니까 결합도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4개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결합 2개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결합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결합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결합 얘는 3개 있으면 되는 애고 얘는 2개,
얘는 결합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애거든. 그러니까 탄소는 결합이 4개 있어야 되는데 수소 지금 그려있지 않지만 수소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 하나밖에 없겠지. 수소는 결합을 하나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수소는 항상 어떤 이 분자에서 마지막 사이드에 있어야 돼. 왜냐면 결합을 하나밖에 못 할 테니까.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질소가 남았는데 질소는 결합을 몇 개 해야 돼? 하나, 둘, 3개 할 수 있잖아. 탄소는 4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겠지. 이거 찾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있거든요. CH2O. 얘도 마찬가지야. 항상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탄소라고. 탄소를 그어줘. 수소는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수소는 끝이야. 근데 얘는 결합을 2개도 할 수 있고 얘도 결합을 2개 할 수 있으니까 얘를 2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선 얘를 여기다 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상관없습니다. 구조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고 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걸 이제 구조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그때 안 했죠. 3번하고 4번은 같이 해봅시다. 일단 3번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고요. 원자과 전자 중에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홀전자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결합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결합선이 하나야. 수소는.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데 셋 다 홀전자야. 그래서 결합선이 3개인 거고. 탄소는 4개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는 6개인데 홀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결합선이 2개인 거고요. 플로우린은 원자과 전자는 7개인데 홀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합선이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간단하죠? 그러면 3번 퀘스천 3번에 있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그려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89쪽에 3번 질소 한번 봅시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에서 홀전자가 3개죠. 그럼 결합을 3개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N2니까 이렇게밖에 결합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테트라플로린과 탄소네요. 테트라플로린과 탄소니까 플로린이 4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죠.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로린은 결합선이 하나씩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산화수소네요. H2O2. 수소는 무조건 사이드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산소는 2개가 들어가는데 얘는 결합을 2개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는 무조건 수소랑 결합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이렇게 하면 되고 에텐이 C2H4.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얘는 뭐 다 찍으면 되고 C2H4. 탄소가 항상 주인공이라고 했죠. 탄소를 2개 일단 그려놓읍시다. 그리고 수소들은 4개인데 얘는 결합선이 하나씩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둘이 만약에 결합한다라고 하면 얘는 사이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 4개가 필요한데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중 결합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보면 한두 번만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H를 좀 내가 풀어서 이렇게 안 써도 되고 H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오늘 왜 저 H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따가. 그러니까 구조만 그리라고 했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4번 분자에서 구성 원자수, 원자과 수의 합, 공유 전자쌍 수의 관계를 보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된대. 8 곱하기 구성 원자수는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의 합 더하기 2 곱하기 공유 전자쌍 수.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공식적으로 형립하는 건데 이게 뭐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가 있죠. 이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풀어보고 같이 풀이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핵심 체크는 불러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루이스 전자점식 원소 기호 주위에 뭘 찍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서 나타난 식이고요.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을 때는 주의할 게 홀전자가 많게 찍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홀전자.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홀전자라고 하죠. 3번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 4번은 비공유전자쌍.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이죠. 5번 루이스 구조네요. 공유전자쌍을 결합선 하이픈으로 나타낸 거. 1번은 원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때는 원자의 모든 전자를 찍는다. 아니죠. 원자과 전자만 찍는 거예요. 2번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원자가 속한 주기와 족을 알 수 있다. 족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원자과 전자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주기를 알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2주기나 3주기나 어차피 점은 하나씩 찍히는 거니까요. 3번하고 4번은 맞네요. 홀전자는 화학결합을 할 때 쌍을 이룬다. 홀전자 수를 알기 위해서 이거 루이스 점을 찍는 거라 그랬죠. 자, 2번 1, 2주기의 비금속 원소 A부터 C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래. 그러면 A는 점이 하나 찍혀 있어. 근데 비금속이라 그랬잖아. 쭉 한번 써볼까요? 나는 아직도 문제 풀 때, 화학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써놓고 풀어. 원래 이과생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인데 나는 이과생들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축에 속해.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게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못 푸는 문제가 뭐냐면 그 너네 중학교 때 풀었던 그 꼭지점 계산하고 전개도에서 꼭지점이 몇 개인지 성분이 몇 개인지 이거 있잖아. 나 그 지금도 못 풀어. 그래서 우리 딸이 풀어달라고 딱 갖고 왔는데 내가 그랬지. 제일 어려운 걸 갖고 왔어. 근데 지가 알아서 풀더라고. 근데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 내가 잘.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연히 20번까지 외웠겠지.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딱 그려지지가 않아. 연습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네도 되도록이면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1, 2주기의 비금속이래. 그러면 1, 2주기의 비금속 얘네하고 얘네는 아니겠죠? 얘네는 금속이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얘네들이야. 근데 이 중에서 A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A는 누구겠어? 수소겠죠? B는 3개네 3개. 그러면 3개인의 누구예요? 얘겠죠. 홀전자가 3개이네. 전체 5개. 그리고 C는 산소가 돼야 되겠죠. 원자과 전자가 A는 1개, B는 5개, C는 6개네요. 그냥 마지막에 있는 그 원자과 전자를 루이스 점으로 찍은 거니까. 1주기는 A밖에 없네요. B 원자 1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B는 누구였냐면 얘였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잖아. 그러면 3개를 더 얻어와야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죠. A는 하나씩만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4번 B2와 C2의 공유 전자쌍 수를 쓰래. 이런 건 그려보면 되잖아. B2 질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공유 전자쌍 3쌍이네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일까요? 2쌍이겠죠. 양쪽에 이렇게 2개씩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C2는 산소였잖아. 이런 식으로 결합해야 되겠죠.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 4쌍. 이렇게. 3번 볼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만. 옳은 거가 일단 몇 개일까 여기?
아니에요. 두 개. 세 개야, 세 개. 기역, 디귿, 니을만 맞았어요.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 왜 틀렸는지 알려줄게요. 일단 니은은 이거 비공유를 안 체크했잖아. 비공유 안 찍어도 되는 건 루이스 구조일 때만 안 찍어도 되는 거고,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할 때는 비공유 다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을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니은은 플로린이 공유한 게 하나고 비공유한 게 6개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니은에 맞는 답일 거고, 미음은 왜 틀렸냐면 산소들이 공유할 때, 자 보세요. 산소를 전자점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라인이 두 개 나와야 되잖아, 산소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양쪽에 산소가 있고 두 개씩 찍히고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두 쌍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쌍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4번 루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루이스 구조는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전자쌍을 결합선 하이픈으로 나타낸다. 맞죠? 2번 틀렸는데 이중결합, 삼중결합 전부 하나가 아니라 이중결합은 2개, 삼중결합은 3개로 나타내야 되니까 틀린 거죠. 3번 루이스 구조로 화학결합을 나타낼 때는 비공유전자쌍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아니라 그랬어요. 비공유전자쌍 구조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C2하고 H2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N2하고 H2도 한번 그려보고요. 아까도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요. C2H2 탄소 2개가 중심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수소가 하나씩 달리면 되겠네요. 한쪽으로 다 달리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얘가 만약에 없고 이쪽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얘는 만쪽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원래 어떻게 됐었어야 돼? 얘네가 세 개였었어야 되겠네. 이렇게 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한쪽에만 달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5개가 되니까 맞추려면 2개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또 2개밖에 없잖아.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무조건 바깥에 달려야 되고, 얘네 가운데에서 탄소들이 이렇게 삼중결합을 해야 되겠죠. N2H2도 마찬가지예요. N2H2 N 2개가 중심에 들어가야 될 거고 H가 사이드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결합선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있으니까 얘네 둘이는 이중결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규칙이 명확한 거야. 결합선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루이스 점으로 찍었을 때 홀전자 수만큼 결합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애들은 좀 더 결합선이 많은 애들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쓰면 훨씬 계산이 편할 거고, 무조건 탄소가 있다 그러면 탄소가 무조건 중심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분자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 분자에서 생각하는 거야.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유전자쌍이 있을 거고 비공유전자쌍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다 전자니까 무슨 전하를 띠고 있겠어, 원준아? 전자니까 전하는 2가지밖에 없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 중에 그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겠지, 전자니까. 그러면 공유전자쌍이든 비공유전자쌍이든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무슨 힘이 생기겠어?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건 어차피 얘들이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반발력이 작용해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 첫 번째 봅시다. 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어.
중심 원자에서 공유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겠지. 최대한 멀리 벌어지면 얘네 사이의 각도가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겠죠. 이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선형 구조라고 해요. 한 줄로 쭉 서 있다고 해서. 근데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있어. 세 쌍이 있으면 서로 제일 멀어지려고 각도를 틀어지면 이렇게 120도가 될 거야. 왜 120도가 될까? 가장 멀어지면 360도가 될 테니까 120도, 120도, 120도. 이래서 120도가 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하냐면 평면 삼각형 형태라고 합니다. 평면 삼각형. 근데 공유전자쌍이 네 쌍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네모난 것처럼 어떻게 나야 돼? 이렇게 돼야 돼서 90도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가 툭 튀어 올라와. 이거 실제로 풍선으로 해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파티할 때 가끔 만들지 않니? 풍선으로 꽃 모양 만들고 하는 것들. 풍선을 조그만 두 개를 묶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무조건 이런 모양이 되겠지. 하나가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는 모양 되지 않을 거잖아. 풍선을 세 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풍선 세 개 묶으면 진짜 이런 모양 돼. 세 개가. 그렇죠? 네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클로버 모양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거 툭 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위로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삼각뿔 모양이 정사면체 모양이 되는 거죠. 정사면체. 그래서 4개가 있을 때는 전자쌍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배치가 되면서 109.5도가 됩니다. 이거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109.5도. 180도나 120도는 되게 단순하니까 외우기가 쉬운데 이 109.5도가 되게 헷갈리거든. 이 109.5도가 그리고 기준이 될 거야. 정사면체일 때는 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109.5도가 된다. 그러면 생각해봐.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겠어?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겠어? 아니면 비공유전자쌍하고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겠어?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겠지. 왜? 얘네들은 누구랑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되게 서로 더 미는 힘이 강할 건데 공유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 양쪽 원자 사이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밀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 얘들은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사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공유하고 비공유. 그 다음이 공유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은 사실 제일 크지는 않다.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밑에 뭐 정전기 막대하고 전자쌍 이거는 굳이 이걸로 안 하고 우리 풍선으로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분자의 구조가 나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왜 에텐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야 되는지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라는 건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이원자 분자는 당연히 어떻게 있겠어? 나란히 있겠지, 양옆으로.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분자 구조가 선형입니다. 한 평면 안에 있다라는 거죠. 평면형이에요. 그래서 입체 구조가 아니라 평면 구조입니다. H2, 뭐 O2, N2, HF 다 마찬가지겠죠? 이원자 분자들은 HCl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선형이야. 그럼 몇 도예요? 180도. 근데 이제 다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에서는 사실 각도가 의미가 없는데 다원자 분자에서는 각도가 의미가 있어지겠죠. 다원자 분자 중에서 제일 먼저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 중심 원자에 베릴륨 같은 경우에 베릴륨 보세요. 얘 점을 안 집어놨네. 얘 어떻게 되겠어? 점이 2개 있을 거잖아. 그럼 베릴륨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달라붙을 때 여기에 달라붙고 여기에 달라붙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가 왼쪽에 붙으면 하나는 오른쪽에 달라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도 몇 도야? 양쪽으로 180도. 여기가 뭐 F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180도가 돼야 되겠지.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점을 찍으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고요. 180도. 근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산소랑 하면서 CO2를 형성을 하는데 CO2 산소가 가만히 있고
그리고 아니 탄소가 가만히 있어야지. 탄소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산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보면 얘네처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반발에 의해서 벌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사실은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두 개니까 약분하면 똑같잖아. 이거 두 개랑 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얘야. HCN. 자, 얘를 구조적으로 그리라고 하면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 주인공으로 그리라고 했고 H는 하나니까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있고요. 이 옆에 공유전자쌍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들어가야 돼. 그럼 3개가 하나를 밀겠지. 그러면 당연히 H가 이런 식으로 되기보다 얘네 밀리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가겠어?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도 하나만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선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4개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선형이 나타난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반대쪽에 놓여야 반발력을 최소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 180도예요. 근데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3개가 들어가면 아까 했던 것처럼 몇 도가 되겠어? 18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붕소 주변에 삼요마 붕소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이제 졸려서 눈이 시뻘개졌다. 레이저가 나오겠어 아주. 붕소 주변에 염소가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서로 밀어내고 있잖아 지금. 서로 밀어내니까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얘도 120도, 얘도 120도, 얘도 120도가 돼야지.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 형태잖아.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고 플로린이 달라붙어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이 비공유전자쌍도 있을 거잖아.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씩 다 똑같이 있어. 비공유전자쌍도. 그러니까 120도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 다른 거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CH2O거든요. 폼알데하이드는 CH2O야. 그러면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를 가운데다 집어넣고 산소는 결합을 2개 하고 수소는 결합을 하나씩 할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겠지. 그쵸? 구조를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려도 돼.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근데 실제 구조상으로 생각을 해봐. 얘네는 지금 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어. 얘네 하나씩밖에 없어. 당연히 밀리겠지 옆으로. 그리고 얘네 비공유전자쌍도 2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뻗는 게 아니라 각도가 밑으로 뻗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그리고 다른 애들은 120도였는데 얘가 미는 힘이 더 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여기는 122도가 되고 여기도 122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120도가 아니라 116도가 돼야 되겠지. 얘는 독특한 애잖아. 얘는 외워주셔야 돼. 하지만 얘도 구조는 무슨 구조다? 평면 삼각형 구조다. 입체 구조 아닙니다. 평면 구조입니다. 지금 입체 구조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제 입체 구조가 나올 거야. 자,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4개가 돼버리면 아까 풍선이 이렇게 4개를 연결하면 크로브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툭 튀어나왔던 것처럼 얘네들도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4개가 되면 입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CH4 탄소 하나에 산소, 수소 4개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얘도 그냥 우리가 루이스 구조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어도 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만약에 풍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 4개를 이렇게 일자로 펴놓기 되게 힘들 거야. 하나가 툭 튀어나올 거거든.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런 정사면체 입체 구조가 될 겁니다. 아까 정사면체 입체 구조 각도가 몇이었죠? 109.5도였죠? 그래서 뭐 테트라플로린 탄소, 뭐 메테인 다 109.5도인데 클로로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달라. 다른 애가 달라붙어 있거든.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몇 도가 줄어들냐면 위에 1도가 더 커지긴 했는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집중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외워야 되겠지만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에. 다 공유전자쌍만 있을 때는 되게 간단했어요. 각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109.5도 정사면체 빼고는 다 외우기 쉬웠잖아. 근데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만 4개 있을 때부터는 입체 구조였잖아. 근데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입체 구조일 수도 있고 평면 구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자, 각도 한번 볼게요. NH3 한번 봅시다. 자, CH4는 이렇게 109.5도가 나왔는데, 숫자가 왜 이래? NH3는 N 기준으로 하고 수소가 3개가 달라붙어 있을 건데,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하나 있네. 아까 뭐라 그랬죠?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보다 미니님이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아까 뭐 CH4처럼 4개가 달라있는 것 같은데 얘가 더 센 애가 하나 달려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일 때 109.5도였으면 이 상태일 때는 몇 도가 되냐면 107도가 됩니다. 얼마 줄었어?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2.5도가 줄었어. 기억하세요? 2.5도. 근데 H2O야. H2O는 산소를 중심으로 하고 수소 2개가 달라붙어 있는 애거든요.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네. 2쌍이야. 한 쌍당 2.5도야. 그러면 몇 도가 줄어들어야 되겠어? 5도가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각도가 몇 도냐면 104.5도예요. 뭐 104.5도가 좀 생뚱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을 때마다 2.5씩 빼주면 돼. 2.5가 2개 빠지니까 5도가 빠져서 104.5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였어요? 109.5도. 정사면체가 기준이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도 입체 구조고 얘도 입체 구조인데 얘는 지금 3개밖에 없는 거잖아. 실제 원자들은. 그러니까 얘는 입체 구조가 될 수 없어. 평면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평면 구조가 되고 이런 모양 꺾여 있잖아. 그래서 꺾인형 혹은 구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구분형입니다. OF2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H2S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그냥 109.5도인데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면 107도, 2개가 비공유전자쌍이면 104.5도. 구분할 수 있겠죠? 넘겨보면 개념하기 문제 있거든요. 이걸로 풀어보고 갑시다. 자, 같이 봅시다. 대표자료 분수, 개념하기 문제.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는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 2번은 비공유전자쌍이 들어가야 될 거고 3번은 비공유전자쌍 그리고 4번은 공유전자쌍이겠죠. 그 다음에 5번 180도죠. 선형이니까. 그리고 120도짜리는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는 109.5도, 삼각뿔은 107도, 그리고 H2O는 104.5도니까 구분형. 그래서 보시면 되고 1번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XOXX 1번 왜 틀렸냐면 가능한 가깝게 붙어 있으려는 게 아니라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3번은 전자쌍이 4개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면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하고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비교해보면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A, B, C.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제일 작은 게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니까요. 3번 H2는 선형,
N2도 선형, HCl도 선형, CO2도 선형. NH3는 삼각불, CH4는 정사면체. 그래서 다중결합이 있는 건 니은하고 비읍. 니은은 삼중결합이 있고요. 비읍은 이중결합이 있네요. 입체 구조인 건 니을하고 미음, 삼각불하고 정사면체. 나머지는 다 선형이니까 평면 구조고요. 4번 H2는 구분형 104.5도, CH2O는 평면 삼각형 120도, HCl은 선형 180도. 4번은 OXX.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죠? 대표 자료 분석에 있는 거 이거 해 보세요. 대표 자료 분석이 2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숙제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면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포말데하이드 CH2O 되게 자주 나오고 이거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포말데하이드 어디다 쓰는 건지 알아요? 뭐 할 때 쓰는 건지? 폼이라서? 아니고요. 포말데하이드 뭐냐면 접착제로 쓰이는 애야. 그래서 가구 만들 때 가구에 시트지 붙이잖아. 그 시트지 만지는 접착제나 이런 걸로 쓰이는 건데 세집증후군이라고 들어봤죠? 그 세집증후군이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포말데하이드. 머리 아프거나 그래서 새집에 이사 가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보일러를 잔뜩 태워가지고 뜨겁게 해줘. 포말데하이드는 열받으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환기를 잘 시켜주면 없어집니다. 새집증후군 왜 새로운 가구라든지 이런 벽지에 이 포말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게 그런 성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피톤치드 이런 거를 뿌리면 또 없어진다고도 하는데 내가 이사 다니면서 해봤는데 피톤치드보다는 그냥 뜨겁게 데펴가지고 막 난로 켜고 뜨겁게 해서 날려버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인데 극성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이 분자 구조하기 전에 전 단원에서 전기 음성도를 배우면서 결합의 극성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결합의 극성. 전기 음성도 때문에 생기는 거였죠. 그럼 전기 음성도부터 정의하고 갑시다. 전기 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더 커진다 그랬죠? 같은 주기일 때? 같은 주기일 때는 전기 음성도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랬죠? 같은 족일 때는요.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랬어. 얘네는 어차피 결합 안 하는 애들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제일 큰 애가 누구였어요? 플로우린이었어. 전기 음성도가 4였죠. 수소는 몇이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도 돼. 2.2야. 그리고 리튬이 얘가 1.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로 쭉 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결합의 극성이라는 거 기억나죠? 무극성 공유결합. 예를 들어서 H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합을 할 거잖아. 둘 다 전기 음성도가 똑같죠? 전기 음성도가 똑같으면 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극성이야. 근데 HCl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전기 음성도가 2.29. Cl은 전기 음성도가 몇이냐면 얘가 3. 몇이었나? 3.2야. 그럼 전기 음성도가 1 차이 나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부분적인 마이너스.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극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렀죠.
다시 쓰면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근데 이런 거랑 다르게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NaCl 같은 거. 얘는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얘는 뭐라고 불러요?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뉘고, 이 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건데, 완전하게 음전화와 양전화를 띠는 애들은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차이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분자의 극성인데 무극성 분자라는 게 있어. 극성 분자가 있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거든. 얘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이거 무극성 극성 분자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무극성 분자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무극성 분자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수소처럼 1원자,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당연히 전기 음성도 차이도 없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무극성일 거야. N2, O2, Cl2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을 극성 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HCl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니까. 얘는 단순하죠.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이원자 분자들은 극성 공유결합이면 극성 분자,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무극성 분자야. 이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복잡해지는 게 어디서부터 복잡해지냐면 다원자 분자일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다원자 분자는 원자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을 다원자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만 알면 얘는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알 수 있었는데,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극성도 알아야 되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먼저 배운 거예요, 앞에서. 자, 그러면 구조에 따라서 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먼저 무극성 분자들 먼저 봅시다.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 BCl2 한번 보세요. B는 얘잖아, 그렇죠? 두 개야. 그러면 B가 있으면 양쪽에 CL이 이렇게 달라붙은 형태일 건데, CL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분명히 뭐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양쪽에 정확히 마이너스가 똑같이 배치돼 있잖아.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이러면 무극성 분자야. 구조가 안정적이면. 그 옆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야. 이산화탄소도 탄소가 한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산소가 배치가 되면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정확히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얘도 무극성 분자라는 거지. 삼염화붕소 마찬가지고 메테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다 극성 공유결합인데 구조가 안정적이야. 분자 구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얘들은 무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극성을 띠지 않아. 그러면 극성 분자는 대칭이 아니란 소리잖아. 맞아. 103쪽에 보면 극성 분자들이 나오죠. H2O. H2O는 구분형이었죠. 이런 식으로 104.5도였어. 얘는 쌤, 얘 안정적으로 두 개 뻗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안정적으로 뻗어 있는 게 아니야. 얘 때문에 지금 굽어 있잖아. 구분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 그럼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의 차이가 뭐냐면,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요,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여. 그래서 알코올도 극성 분자거든요. 알코올은 물하고 잘 섞이지. 근데 기름은 물하고 안 섞이잖아. 막 흔들면 섞인 것 같아 보여도 다시 분리가 되잖아. 왜 그러냐면 기름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모나이트도 마찬가지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지.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0이 아니야. 쌤, 삼요마 공소랑 암모나이트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이 있지. 왜 암모나이트는 얘 위에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얘 때문에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니까. 사이와나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구조적으로 굉장히 옆으로 쭉 뻗어 있으니까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3개고 여기는 하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딱 맞지 않아.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합이. 이러면 얘도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클로로메테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불안하게 생겨 있으면 얘들은 대칭이 정확히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극성 결합인데 극성 분자인 것도 있고 극성 공유 결합인데 무극성 분자인 것들도 있고. 근데 뭘 보면 된다? 구조가 안정적으로 대칭인지 그렇지 않은지만 보면 된다.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한번 봅시다. 대전체의 영향. 이거 뭐냐면 지금 뷰렛으로 물을 쪼르르 떨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을 떨어뜨리면 뷰렛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얇은 스포이드 같은 거예요. 물이 쪼르르 떨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실제로 물이 이렇게 휩니다. 물이 이렇게 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쪽으로 누가 휘냐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수소가 이렇게 배치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밑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뭐가 가냐면 산소가 이렇게 가겠지.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장에서 이런 모양을 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체 상태일 때는 전기장 안에서 이렇게 줄을 선다.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친구들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 어때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섞이지도 않고.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분자의 극성과 용해성. 극성 물질이나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녹아. 그래서 물은 극성 물질이라고 했잖아. 극성 물질인 것들하고 그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다 물에 녹아. 물에 녹으면서 이온이 되죠. 염화나트륨도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눠질 거고, 황산구리도 Cu2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로 나눠질 거고, 그리고 에탄올 나와 있네. C2H5OH. 이거 에탄올이거든요. 얘도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하고 잘 섞여. 물하고 에탄올만 섞여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소주. 한 대략 20% 정도 섞여 있잖아, 에탄올이. 근데 요즘 소주는 많이 약해져서 막 16.5도 이러던데 옛날에는 다 25도였거든 소주가. 근데 요즘 되게 센 소주들도 나오더라고요. 40도짜리 증류주. 원래 우리나라 전통 안동 소주나 이런 것들은 40도야. 그 뭐지? 40도짜리 술, 그 서양 술. 위스키랑 똑같았어. 근데 이게 공장에서 만들면서 희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증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희석시키는 거야. 알코올하고, 그러니까 주정이라고 하거든요. 알코올하고 물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야.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먹으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거야. 그렇다고 40도짜리 술을 먹으면 개운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난 어차피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무극성 분자는 물에 안 섞여. 아이오딘 같은 거. 사요마탄소에는 잘 녹는데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헥세인이라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벤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는 잘 녹는데 물에는 녹지 않아. 그래서 식용유하고 물하고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극성 분자는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휘어질 정도로 그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어떨까? 물은 자기들끼리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잡고 있지 않을까? 물은 거기에다가 수소 결합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하고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 무극성 분자는 자기들끼리 별로 친한 게 아니야. 그냥 너 따로 나 따로야. 그러니까 끌어올라. 쉽게 끌어오르는데 극성 분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미세하게 지금 잡아 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끌어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물하고 메테인을 한번 비교해 보는 표가 있는데요. 물은 극성 분자고 메테인은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무극성 분자인데 분자량은 물이 더 커요. 물이 더 크면 끓는 점이 더 뭐 조금 크긴 하겠지만 엄청 차이가 나. 끓는 점이 거의 260도 차이가 나거든. 이건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성 분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당근 알죠?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대. 당근에 있는 물질 중에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지용성 물질이야. 그 얘기는 뭐야? 베타카로틴은 극성이라는 거야? 무극성이라는 거야? 무극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물에는 안 녹아. 당근 안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 우리 씹어 먹으면 우리 침하고 섞이긴 하겠지만 당근의 그 베타카로틴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우리 몸에는. 근데 기름하고 볶으면 기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지. 그래서 당근 라페 만들 때 그냥 맨불로 볶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름 넣고 기름으로 볶잖아. 훨씬 더 맛있기도 하고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좋은 영양성분들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근데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도 무극성 분자래. 매운 거 먹으면 니네 물 마시잖아. 사실은 물 마시는 건 하나 소용이 없는 거야. 캡사이신이 물에 녹아나지 않거든. 그 뭐 먹어? 쿨피스나 우유 먹잖아. 우유는 지용성이거든. 그래서 녹는 거고 제일 좋은 건 오일 먹는 거야. 오일로 입을 헹구는 거지.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매운 다음에 너무 못 먹겠으면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입에 조금 물 하고 뱉어내면 씻겨나가. 실제로. 돼지 껍데기로 문지르면 돼. 돼지 껍데기로 문지르고 뱉어버리면 돼. 그러면 떨어져. 버터도 소가 좋지. 야, 아깝지 않냐? 그걸 입에 헹군 버리기는. 그렇다고 삼키기에는 속이 너무 안 좋잖아. 나는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희한하게 매운 게 잘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 고생해. 어김없이 그 다음날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 내 소장도 매운 걸 잘 못 먹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 나와 있네요.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우리가 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니? 평소에 세탁을 하면 잘 안 되는 의류들이 있을 수 있어. 물에 넣으면 뭐 변한다든지 쫀다든지 이런 물질들이 이런 옷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옷들은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되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그 유기화합물로 그 세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 성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예를 들어서 너네 이렇게 면티를 자주 입다 보면 면티 누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 이거 세탁기 아무리 돌려봐야 이거 누렇게 되지 않아. 근데 이거 어떻게? 기름 성분으로 빨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면티를 드라이 클리닝 맡긴 좀 뭐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뺄 수 있는 세제가 또 따로 존재해요. 유기물을 이용한. 뭐 그렇다고 식용유를 발라갖고 빨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식용유 얼룩이 또 묻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기름 얼룩 같은 거 드라이 클리닝 맡기면 싹 없어집니다. 비싸겠죠.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라고 불러?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원래 일반적인 오븐은 어떤 형태야? 이 온도를 덮여가지고 이 음식을 바깥에서부터 따뜻하게 익히는 게 기본적인 용도잖아.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같은 게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파를 쏴. 마이크로웨이브는 적외선이거든요. 그래갖고 투과해서 물 분자를 막 흔들어가지고 물 분자를 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는 안에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수분을 떨게 해가지고 수증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뻣뻣해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말라 애들이. 그래서 맛이 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분자를 진동시켜서 만드는 거야. 물분자를 진동시켜서 그 열로 음식을 익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요즘은 두 가지 형태를 다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 광파 오븐 렌지 이런 거.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면서 광파로 겉도 따뜻하게 익히고 훨씬 맛있지 이런 애들이. 음식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럼 탐구 자료창에 보면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확인하는 거 그 앞에서 했던 내용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넘겨가도 될 것 같고 완자쌤 비법 특강에 있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요거 하고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일단 나랑 같이 한번 봅시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 통합과학 할 때 물리학에서 물리 파트에서 합력 구하는 거 공부한 적 있죠? 그럼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얘네 둘이 같아. 지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쌍극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야, 물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방향이 다르면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얘가 예를 들어 5N이고 얘도 5N이야. 근데 둘이 방향이 달라. 그러면 한쪽을 기준으로 플러스로 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도 마찬가지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면 그냥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절반을 나눴을 때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평형사 변형을 만들어줘. 얘가 실제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극성 분자가 되겠죠. 근데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힘이 다 같고 120도를 유지하고 있네.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엮어주고요. 얘랑 얘를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크기가 같으면 상쇄가 되는 거고 이쪽이 크면 극성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두 개가 똑같이 되는 경우 뭐 120도가 되면 상쇄가 되겠네요. 120도가 되면 더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퀘스천 1번하고 107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야 더.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2번은요. 삼형화 공소 상쇄가 되네요. 무극성. 물은 극성. 암모니아 극성. 이산화탄소 무극성. 트라이플루오리나 공소 무극성. 클로로메테인은 극성. 폼알데하이드 극성. 107쪽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고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 예를 들어 H2O2, CO2 이런 애들 무극성 분자겠죠. 2번은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극성 분자고요. 대전체의 영향,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이겠죠. 3번, 4번도 극성이고요. 5번은 무극성이네요. 무극성 분자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용해성, 4번은 극성, 7번은 무극성, 8번은 녹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자, 1번. 분자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쌍극자 모멘트와 구조를 봐서 극성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 이원자 분자는 결합의 극성에 따라 분자의 극성이 결정된다. 맞는 말이고 3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X55 극성 분자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O2는 1원자 분자, 2원자 분자인데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극성이겠죠? CO2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무극성이고요. HCl하고 HCn만 극성 분자네요. 3번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물줄기에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맞죠?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물과 헥세인은 잘 섞인다. 틀렸네요. 헥세인은 극성 분자니까 섞이지 않습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CH4와 H2O 중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CH4가 H2O보다 높다. 틀렸죠?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4번 가는 안정적이죠. 구조가 무극성. 나도 안정적이야. 무극성. 근데 다는 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질소 위쪽에 뭐냐 저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공유하지 않는 전자가 있죠. 얘 뭐라 그래야 돼? 극성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 비공유 전자쌍이 생각이 안 나냐? 라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고 얘는 평면 구조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서 극성을 띠겠네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가와 나는 무극성 분자인 거고 다와 라는 극성 분자인 거죠. 기체 상태일 때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건 극성 분자들이니까 다와 라가 되겠네요. 5번 물에 잘 용해되는 물질. 그러니까 물은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극성 분자를 고르란 얘기겠죠. 에탄올하고 염화나트륨이네요. 에탄올은 극성 분자고 염화나트륨은 분자는 아니지만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극성을 띠게 되겠죠. 대표자료 분석 2개 있거든요. 108쪽, 109쪽, 110쪽까지 3개 있는데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